조진사의 생일잔치는 왁자지껄했다. 소슬대문은 활짝 열려있고 축하 선물 보따리가 바리바리 들어오고 사랑방에도 대청마루에도 앞마당, 뒷마당 차양막 아래도 사람들이 넘쳐났다. 모두 오가는 걸음이 바쁜데 대문 밖 단모퉁이에서 젊은 한 쌍이 쭈뼛쭈뼛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아이를 업은 안악이 앞장서고 그 남편은 지게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지고 뒤따랐다. 앞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가자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우리 집에 발 들여놓지 말랬잖아. 엄마. 등에 업힌 어린 아기는 경기를 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엄마?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는 여인네는 이 집의 안방마님인 조진사의 부인이고 아기를 업고 온 새댁은 막내딸이다. 조진사 집안은 뼈대 있는 사대부 양반의 천석군 부자, 부인 윤신의 친정은 대감이 질비하게 쏟아진 명문 집안이다. 맞사위는 홍문관의 제학으로 있고 조진사의 아들 역시 급제하여 현령으로 떵떵거리는데 막내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서 혼례도 올리지 않고 딸 하나를 낳았다. 신랑이란 게 천하의 돌상놈, 저자거리의 털보, 박건달이었다. 몇 해 전 초가을 외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막내딸이 가을 태풍에 갑자기 불어난 개울물을 건너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걸 저자거리 건달이 마침 개울가를 지나다가 으르렁거리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조진사의 막내딸을 구했다. 애미 되는 조진사의 부인이 딸 생명의 은인이라고 많은 돈을 챙겨줬지만 박건달은 받지 않았다. 문제는 조진사의 막내딸이 이초신의 맏아들과의 혼약을 파하고 생명의 은인 박건달에게 시집가겠다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완강하게 반대하자 가출해 박건달과 도망을 쳐버렸다. 인근 고을까지 샅샅이 뒤져 막내딸을 찾았을 땐 벌써 배가 솟아올라 있었다. 그렇게 인연을 끊었는데 이듬해 지 애비 생신날에 시루떡 한 지게를 해서 친정을 찾아오자 그 지경이 된 것이다. 안방마님은 끝끝내 제 어미 등에서 울고 있는 외손녀를 안아보지도 않는데 조진사가 막내딸을 데리고 별당으로 가서 등에 업힌 외손녀를 안고 울음을 달랬다. 안방마님은 첫째 사위 내외가 오자 버선발로 내려가 외손자를 안았고 뒤이어온 아들에게도 그랬지만 막내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조진사가 부인 몰래 묵직한 전대를 막내딸 치마폭에 넣어줬다. 그리고 뒤뜰로 가 멍석에 앉아 하인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는 막내사위 옆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단숨에 마시고 그에게도 한 잔 그득히 따라줬다.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막내딸 내외는 호련히 조진산의 잔치판을 빠져나갔다. 두 번 다시 친정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3년이 지나 정월보름을 앞둔 어느 장날 사랑방에서 먹을 갈던 조진사가 시동을 찾았지만 안방마님이 그를 친정에 심부름 보내버려 조진사가 손수도포를 입고 지필묵을 사러 장터로 향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장터 나들이인가. 입춘이 지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화창한 날 산 넘고 물 건너 20리 남짓한 장터에 다다라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데 장인어른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막내사위 박건달이 아닌가. 사위의 팔에 이끌려 그의 집에 갔다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막내딸이 뛰어나와 조진사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다. 신부자네 집 아니냐? 너희들 이 집에 새들어 사냐? 조진사의 물음에 박건달이 머리를 긁으며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박건달은 해산물 도매상을 해서 거부가 됐다. 막내딸이 그때 아버님이 주신 전대가 종잣돈이 됐어요. 친정아버지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장에 가려는 걸 박건달이 조진사를 모시고 요리집으로 갔다. 요리집에 들어서는 순간 30대 초반에 기품 있는 요리집 주인 여자와 조진사의 눈빛이 서로 불꽃을 튕겼다. 그날 밤 술 핑계를 대고 조진사는 요리집 안방, 금침 위에 쓰러졌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조진사가 요리집 주인 여자와 끓는 사이가 되어 급기야 살림까지 차렸다. 막내딸이 자주 들러 요리집 주인에게 깍듯이 어머니라 부르고 5살짜리 딸은 할머니라며 안겼다. 안방마님이 친정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수러 왔다가 오히려 조카 두 녀석이 흠씬 두들겨 맞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갔다. 두 놈의 아구창을 돌린 건 박건달 주먹이었다.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장들에게 많은 뇌물을 요구하곤 했다. 하루는 이 재상이 집에서 한가롭게 앉아 쉬고 있는데 마침 풍요로운 고을의 관장으로 나가 있는 무관한 사람이 인사차 방문하자 늘 그랬던 것처럼 슬그머니 말을 던졌다. 내 근래 집을 한 채 짓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네. 자네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지금 첩지를 써주면 사람을 시켜서 찾아오도록 하겠네. 이 말에 관장은 자기 형편에 넘치게 200냥을 써서 내놓았다. 본디 이 재상은 항상 요강을 깨끗이 씻어 말려방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소변용이 아니라 달리 사용하기 위해 늘 마른 상태로 비워두었던 것이다. 이에 재상은 이 첩지를 보더니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똑바로 앉아 말했다. 내 가까운 사이여서 말을 꺼냈던 것인데 자네가 나를 이리 박절하게 대접할 줄은 몰랐구먼. 내 지금 그리 말한 것을 크게 후회하는 터이니 없었던 일로 하게나. 이러면서 그 첩지를 요강 속으로 던져넣는 것이었다. 남이 보기에는 그 첩지가 소변에 젖어 파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강 속이 말라있으므로 첩지는 그대로 있다는 걸 이 관장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관장은 당황하여 앞서 그 첩지가 못쓰게 된 줄로 알고 새로 400냥을 적어 앞으로 내놓았다. 이에 재상은 웃으면서 이 정도면 내 약간은 도움이 될 만하구먼. 이라 말하고 그 첩지를 받아 챙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관장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는데 뒤에 보니 재상은 사람을 보내 앞서 요강에 던져 넣은 200냥과 뒤에 400냥 첩지를 함께 가지고 와서 600냥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럽다며 침을 뱉으며 재상을 욕했더라 한다. 봉사인 아버지와 댕기를 늘어뜨린 딸이 홍천고을로 이사왔다. 저작거리 뒷골목 끄트머리 조그만 초가삼간에 따리를 틀었다. 봉사 아버지 성이 손씨인데도 사람들은 신봉사라 부르고 이팔청춘 딸도 제 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심청이라 불렀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쏘다니는 시간에 심청이가 명아주 작대기를 잡고 앞장서 걸으면 신봉사는 작대기 끝을 잡고 뒤따라와 저작거리 한 모퉁이에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사주팔자를 본다. 신봉사 몰골이야 봉사 점쟁이 모습 그대로 볼품없지만 그의 딸 심청이는 저작거리가 환해지도록 깜짝 놀랄 만한 미인이다. 동백기름도 안 발랐지만 반짝이는 흑단머리에 사슴 같은 큰 눈, 짙은 속눈썹, 오똑한 콧날에 새빨간 입술은 도톰하게 다물었다. 사람들은 저 아비씨에서 어떻게 저런 예쁜 딸을 낳았는가 쑥덕거리기 일쑤였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다녀 그녀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들어봤다며 쟁반 위에 옥구슬이 구르는 소리라느니 꾀꼬리 소리라느니 뜬 소문이 돌았다. 저작거리 장사치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심청이 지나가기를 목을 빼서 기다리고 저녁나절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신봉사를 데리러 오는 심청이를 기다린다. 동네 아낙네들은 묵이다 떡이다 호박죽 같은 별식을 하면 불쌍한 심청이에게 갖다 주는 걸 잊지 않는다. 심청이는 깍듯하지만 입이 무거워 아낙네들은 3살 때 어미가 돌아가 아버지 신봉사 손에 자랐다는 것밖에 캐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봉사도 심청이도 보이지 않자 신봉사가 아파 누웠다느니 죽었다느니 뜬 소문이 돌았는데 두어 달 후 밝혀진 사실에 모두의 입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천석군 부자 오찬봉에게 심청이 팔려갔고 신봉사는 마음고생으로 드러누웠다는 것이다. 오찬봉은 엄청나게 부자다. 드넓은 문전옥답뿐 아니라 보릿고개에 장리쌀을 놓아 몇 대기 논밭에 식구들 목을 매는 소농의 논밭을 뺐다시피 하고 저작거리 가게들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세가 곳간의 곡식보다 더 많다. 신봉사가 사는 집도 오찬봉의 셋집이다. 오찬봉이 심청을 데려오려고 5,000냥을 줬다느니 10,000냥을 줬다느니 논 20마지기를 줬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지만 오찬봉도 신봉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꽃다운 나이에 오찬봉 첩실로 들어간 심청이가 자나깨나 아버지 걱정으로 미간이 펴질 날이 없자 오찬봉은 심청이의 친정 출입을 허락했다. 심청이는 5일장 터울로 하룻밤씩 제 아비 집에서 빨래도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잤다. 이튿날 점심나절 전에 오찬봉 집으로 돌아오던 심청이가 어느 날은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연유를 확인하러 갔던 집사가 돌아와서 오찬봉에게 고했다. 대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나으리. 오찬봉이 벌겋게 달아올라 뭐 하는 게야. 빨리 사또에게 발고 않고 집사가 벌써 사또를 뵙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하인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오찬봉에게 하도 얻어먹어 그를 상전처럼 모시는 사또가 육방관속을 집합시키고 온 포조를 풀어 나루터와 고갯마루를 지켰다. 파발마는 바람처럼 달려 횡성 춘천 관가와 합동작전을 펼쳤다. 봉사합의와 미모의 딸을 신고하는 자는 3,000냥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도 나붙었다. 백리 밖까지 그물을 쳐서 조여봤지만 오리무중. 봉사와 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산속에 숨어 있을세라 인근 산도 이잡듯이 뒤졌다. 한 달이 지나자 오찬봉만 열이 끓어오를 뿐 사또는 시들해졌다. 사방팔방 심청을 찾아다니던 하인들도 주막에서 술만 마시다가 하루해를 보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루터와 고갯마루에 상주하던 포졸들도 원대복귀했다. 오찬봉은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새벽, 신봉사가 살던 집, 바로 옆집에서 한 남자와 장옷을 덮어쓴 여인이 슬며시 나와 홍천강 나루터에서 첫 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신봉사와 심청이가 석 달 동안 숨어 지내던 옆집은 부인이 아파 약값을 대느라 오찬봉에게 고리채를 빌렸다가 이자로 논밭을 바친 박서방네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신봉사는 사실 장님도 아니고 심청은 신봉사 딸도 아니다. 첫날 밤 오찬봉 몰래 돼지피를 요에 묻히다가 들킬 뻔했지요. 조심해야 혀. 이번엔 경상도 땅으로 가볼까나. 남녀 2인조 사귀다는 성큼성큼 남쪽으로 걸어갔다. 꽃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 해걸음. 운포나루 뱃사공 고씨가 허달 스님을 강 건네주려고 닻을 올리는데 때마침 기생들을 데리고 철렵을 갔던 고을 세도가 자제들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나루터로 몰려왔다. 사또 아들, 천석군 오첨지 아들, 관찰사 조카가 기생을 하나씩 끼고 꼴사납게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며 키득거리고 다가와 친구가 아직 안 왔으니 배 띄우지 말고 기다려 라며 큰 소리를 쳤다. 패거리 중 하나가 어지간히 급했는지 기생을 끼고 솔밭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스님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체했다간 날이 어두워집니다. 스님을 먼저 건네드리고 오겠습니다요. 늙은 뱃사공이 사정을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다. 지금쯤 몸을 닦으며 치마를 추스르고 있을 게야. 기다려. 사또 아들은 뱃사공을 부르더니 땅바닥에 내 천자를 쓰고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는가? 하고 물었다. 눈만 끔벅거리며 뱃사공이 모르겠습니다요. 하자 웃음보가 터졌다. 사또 아들은 50줄에 접어든 뱃사공을 부뚜막에 올라간 강아지 때리듯 막대기로 때리며 하루에 수십 번 내를 건너며 내 천자도 모르다니. 아는 것이라곤 낮에 배 타고 밤이면 마누라 배 타는 것뿐이지.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다. 보다 못한 스님의 대갈릴성. 젊은이들이 언행이 거칠구먼. 하지만 오첨지 아들은 공산에 달이 뜨니 개 짖는 소리 요란하도다. 라며 도리어 스님을 비꼬았고 기생들까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스님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기생을 끼고 솔밭으로 들어갔던 황부잣집 아들이 돌아오자 모두 배에 올랐다. 스님이 오르려는데 노를 잡고 밀어서 스님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배는 떠나버렸다. 또 웃음이 터졌다. 배 위에서는 춘판이 벌어졌다. 안 됩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요. 당신이 노로 균형을 잡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기어코 강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졌다. 며칠 전 큰 본비로 강물이 불어 강 한가운데는 아수라장이 됐다. 뱃사공이 헤엄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비님들, 헤엄 못 치시오? 못 쳐, 어푸. 내를 건널 땐 내 천자는 몰라도 헤엄은 칠 줄 알아야지요. 뱃사공은 유유히 헤엄쳐 나루터로 돌아왔다. 그날 밤 혈혈단신 뱃사공, 고씨가 살던 나루터의 초가삼간이 불길에 휩싸였다. 아우성을 집어삼킨 강물은 말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스님과 뱃사공 고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젊은 나이에 예문관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던 유일문이 어느 날 슬픈 전가를 받았다. 한평생 자신을 키우는데 갖은 정성을 바친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것. 왕의 윤허를 받아 곧장 말을 타고 강원도 영월로 향했다. 자꾸 눈물이 흘러 산천이 물속에 잠긴 듯 어른거렸다.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란 유일문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련풋하다. 서당에 들어가 사자수학을 배울 무렵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워 외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얼굴을 치마폭에 묻고 한참을 우신 외할머니는 네가 3살 때 엄마는 열병에 걸려 죽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이때껏 소식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설계설계 우는 외할머니를 본 유일문은 이후 2번 다시 부모님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상념에 젖어 엿새 만에 영월의 당도에 외할머니를 보니 몸만 쓰러진 게 아니라 말문도 거의 막혀 있었다. 피골이 상접해 눈앞에 저승사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외할머니는 유일문의 손을 잡더니 가냘프게 입을 떼었고 손자는 귀를 바짝 갖다 댔다. 내 아버지가 학학, 경상도 봉화 춘향 땅 학학, 만만서석 보봉중턱, 바바바위꿀에 사살고 있으니. 외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유일문은 5일장을 치르고 백두대간을 따라 경북 봉화로 내려갔다. 마침내 열이틀 만에 춘향 땅에 발을 디뎠다. 지나가는 노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곳에 만석봉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을 주막집으로 데려가 막걸리잔을 올리며 그곳에 바위굴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바위굴에는 귀신이 살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 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닥실마을 사는 신만이 강노인을 만나보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춘향에서 닥실마을을 가려면 만석봉 반대 방향으로 꼬박 하루길이었다. 유일문은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이 지체될 것 같아 말잡이 하인을 데리고 바로 만석봉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바위굴을 찾았다. 통나무로 짠 육중한 입구 문을 열고 횃불을 밝혀 안으로 들어가자 조촐한 세간 옆에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획 이불을 젖히자 이럴 수가. 앙상한 백골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목탁을 안고 목엔 108염주가 걸려 있었다. 유일문은 동굴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쌓고서 백골을 얹어 불을 붙였고 한 줌으로 변한 재를 가지고 내려오다 내성천에 뿌려주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일문은 날이 저물어 닥실마을에서 머물기로 했다. 주막에서 술을 기울이다가 불현듯 신만이 강노인이 떠올랐다. 하인이 찾아와 주막집에서 마주한 강노인은 그간 외할머니가 감췄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걷지도 못하고 폴폴 기어다니던 유일문이 어느 날 등잔불을 건드려 집안이 화마에 휩싸였다. 사랑방에 있던 유진사가 급하게 아들 일문을 구한 뒤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고불로 누워있던 부인을 안고 나왔다.
하지만 부인은 심한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유진사도 벌겋게 단 인두로 얼굴을 지진 듯 한쪽 눈은 실명되고 나머지 눈도 단축구멍처럼 녹아버렸다. 콧잔등은 없어지고 구멍만 2개 남았으며 입은 턱 밑으로 내려앉아 귀신처럼 변했다. 유진사는 그 길로 세상을 등지고 바위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다. 그때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신만이 강노인이었다. 아드님이 자라는데 그런 모습의 아버지는 방해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강노인이 길게 한숨을 토하며 말을 이었다. 불을 무서워해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았고 아궁이도 만들지 않은 채 생식으로 한평생을 살았지요. 작년 가을 죽기 전에 제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장사를 치르지 말라고. 바위굴 뒤 양지 바른 곳에 맷자리를 받았으니 내일 장사 치르러 가십시다. 벌써 화장한 것도 모른 채 말을 전하는 강노인 앞에서 유일무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다.